강한 잠호병원의 정말 또 인기 탑 훈남 선생님 김재찬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반갑습니다. 리허설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네. 자, 원장님, 진짜 우리 다 사실 다 처음 보는 이런 분들이시니까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마민들께. 사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모님과 만나는 접점이 있었는데 당분간 2년 동안 사모님과의 만남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니 정말 반갑습니다. 사모님 건강하시고 오늘 또 좋은 강의 듣고 그래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요, 우리 원장님께서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진짜 너무나도 유쾌하고 재밌고 진짜 재치있고 진짜 지루할 틈이 한 개도 없었다고 인기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뭐 어김없이 잘해주실 거라 믿지만 진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관찰이. 아니 원장님도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약간 친근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제가 아까 사실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마민이들 중에서 우리 원장님 진짜 약간 누구 닮은 것 같다 있으시면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외쳐드리고 원장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그거를 이제 오늘 별명을 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재찬 원장님과 함께하는 1부 강의 순서 일단은 저희가 PPT로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시면서 이거 한번 귀 기울여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아기를 맞이하는 자움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움분만의 이 자움은요 사실 광안 잠호병원만의 정말 특별한 단어거든요. 우리 잠호병원에서는 자움 클래스도 있고 이렇게 자움 분만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강조한다. 우리 진짜 이거 자신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새해에 새해를 맞는 그런 우리 꿈이 있듯이 새 생명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그리고 또 새 생명에 대한 기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자원뿐만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 맞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통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뿐만 이걸 우리 광안자모병원에서는 자원분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분만이 뭔지 그리고 분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여성분들이 아기를 놓는다는 것이 남자들을 군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잘 알고 하면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강의의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먼저 분만 단계를 보겠습니다. 분만 단계는 우리가 아기를 놓을 때에 잘 아시겠지만 아기는 배가 아프고 바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초산 기준으로 보면 한 8시간 정도 진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많습니다. 베리에이션이 크지만은 결국 이야기하면 아침에 진통이 있어서 오시면 저녁에 놓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잘 아시다시피 36주 이후에 만삭으로 가까이 갈수록 가짜 진통, 우리 흔히 가진통이라고 하는 불규칙한 진통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장문을 조금씩 열면서 아기가 조금씩 항하게 하여 골반 내에 아기가 진입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출산하기 한 2, 3주 전부터 꾸준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원할 정도는 아니죠. 그러다가 이 잠복기 진통이 지나고 나면은 활동기 진통이 되는데 보통 활동기 진통은 장문이 한 3cm 정도 열렸을 때에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배가 아파서 왔을 때에
배가 아픕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분만실에서 내진을 해보면은 자궁문이 한 3cm 열렸던 경우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은 입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4cm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진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8, 9cm까지는 굉장히 진통의 진행 경과가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9cm 정도부터 자궁문이 다 열릴 때까지는 다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 머리가 외음부 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만 1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인 진통에서 아기를 놓으려고 하는 직전까지가 분만 1기가 되겠고요. 우리 전 분만 과정에서 분만 1기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작 우리가 아기를 놓고 아기가 출산되고 태반이 나고 하는 과정은 그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뭐 한 30분 이내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30분, 1시간. 물론 자궁문이 다 열리고 아기를 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지체됩니다. 초산인 경우에는 2시간까지도 지체되기 때문에 자궁문이 다 열렸다고 바로 아기를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태반이 나오고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시간까지를 분만 2기라고 그러고 아기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한 5분 정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분만 3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만 전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만 나오면 분만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태반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만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흔히 이제 그 자연분만이라는 게 있고 또 제왕절개라는 게 있고 그래 2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분만에는 우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질식분만과 복식분만으로 나누는 겁니다. 질식분만은 질로 아기를 놓는 것이고 복식분만은 배로 아기를 놓는 겁니다. 배로 아기를 놓는 것이 제왕절개죠. 그리고 질식분만은 질 쪽으로 아기를 놓는데 여기에는 자연분만, 우리 흔히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진통이 와서 아기를 놓고 하는 것을 자연분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도분만이라는 것은 아기를 끄잡아내는 행위가 아니고 진통이 없는 사람, 진통을 유발한다. 진통 유발분만입니다. 그래서 유도라는 개념의 주체가 진통을 유발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만삭이 된데도 진통이 없다거나 혹은 양수가 터지는데도 진통이 없다거나 진통이 있긴 있는데 약하다거나 이럴 때는 진통을 유도해서 분만을 하게 하는 유도분만이 되겠고 마지막 아기 머리가 보이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아기가 안 나오고 사모님은 지쳐서 너무 힘들고 이럴 때에 진공흡착기 분만이라고 베큐움이죠. 흡입기를 머리에 대서 아기를 끄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약간 험악해 보이지만 상당히 안전하고 아기한테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왼쪽에 있는 이 꽃갈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진공흡착기 분만이고 지금 현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모님들이 정말 힘들 때에 이것을 했을 때에 정말 천국을 만난 듯한 바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 옆에 집게분만이라고 집게 같은 걸 아기를 찍어서 이렇게 분만하는 집게분만인데 의학용어는 겸자분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한 60년대 70년대 제왕절개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 병원에서 많이 사용했던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왕절개는 뭐 아시다시피 배를 갈라서 아기를 놓는 건데 상당히 제가 본 수술 중에는 제왕절개가 굉장히 우아한 수술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수술입니다. 정말 아기를 못 낳는 난상 과정에서 정말 죽음의 직전에 임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산모의 고통과 아기도 말은 안 하지만 골반에 끼어서의 그 큰 고통을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절개를 볼 때에 제왕절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사실은 마취가 지금과 같은 그 현대화된 마취가 지원된 20세기 초부터지만은 사실은 200년 전부터도 시행했던 건데 그때는 물론 아기는 생명을 끊졌겠지만 사모님은 안타까운 그렇구나.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제왕절개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만할 때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분만하는가? 아기가 돌면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모님도 돌면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아기가 정말 빙글빙글 도는 줄 알고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36주, 37주 때 아기가 거꾸로 앉아 있는 아기가 있거든요. 우리 태아둔이라 그러죠. 우리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거꾸로 앉아 있다, 여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아기가 거꾸로 앉아서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 나올 때 돌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도는 게 아니고 총알이 나갈 때에 총알이 이렇게 팽 돌듯이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면서 도는 게 아니고 나가는 축의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총알이 어떻게 나가는 걸 아는데 총알에는 그 총구에 강선이라고 해가지고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걸 총알을 돌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총알이 빙그르르 돌면서 나가는데 그것이 더 멀리 나가고 정확하게 나간다고 그럽니다. 아기도 그냥 이렇게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슬 돌면서 나오는데 그 과정이 아까 말했듯이 초산인 경우에 8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천천히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먼저 아기 머리는 골반 내로 진입하게 되는 진입 단계가 있습니다. 진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강하게 되고요. 좀 더 내려오게 되겠죠. 골반 입구에서 더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들게 되면은 분만을 못합니다. 난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기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안쪽으로 내회전을 합니다. 내회전을 하는데 그건 내회전의 기준은 산모님께서 누워 계실 때에 중심축의 방향으로 도는 것을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고 나서는 아기 머리가 골반 산모님 외연부 입구까지 나와서 머리가 조금 보이게 됩니다. 이때를 크라우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관을 쓰듯이 산모님 외연부에 아기 머리가 딱 끼면서 마치 유대인들 모자 딱 조그마한 모자 쓰고 있듯이 딱 그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의 아기가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데 그때를 외회전이라고 해가지고 익스텐전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치켜들면서 머리가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오면은 아기 머리가 본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자궁 골반 안에서 머리가 아까 내회전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다시 내회전했 그 방향만큼 반대로 외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기의 어깨하고 몸통은 돌지 않아가 본래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옆으로 보면서 나와가지고 아래로 보면서 나오고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종 우리 사모님들 중에 우리가 분만 과정 속에서 사모님, 보호자님, 아기가 하늘을 보고 있어서 더 이상 분만이 어려울 것 같고 제한절개를 해야겠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하늘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만이 안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난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머리가 나오고 나면은 본래 몸은 옆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옆을 보기 위해서 아래쪽 보고 있는 눈을 반대쪽으로 시계로 치면 6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의 위쪽 어깨, 그러니까 아기 기준으로 위쪽 어깨라고 하는 것은 산모님 치골 쪽에 가까운 어깨가 먼저 분만되고 산모님 항문 쪽에 있는 아기 어깨가 두 번째로 분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분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방금 설명드린 과정은 전체 산모님은 70% 정도가 이렇게 분만하고요. 나머지 20, 30%는 이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어떤 것은 하지 않고 분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뒤쪽 어깨부터 먼저 분만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실제로 나오는 아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모님의 골반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죠. 대단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만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도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좀 이야기 외워서 시험은 쳤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전문의 되고 나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한번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동영상이.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기가 하강하고 있고요. 하강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내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끝이 외연부 쪽에 나와 있고요. 저희 크라우닝입니다. 약간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아기를 고개를 쳐듭니다. 이것을 익스텐전이라 그러고요. 나오고 나면 다시 본래대로 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몸 따라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엔티리어 숄더, 포스티리어 숄더 분만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사진 보다가 그렇죠. 동영상이 훨씬 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저기 사진을 한 몇 년 전에 구했는데 더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만을 할 때에 유동만을 언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궁금하죠. 왜냐하면 정상분만이야 자연분만이야 진통 오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유동만 언제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한데 보통은 임신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지금 당장 아기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기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모체나 태아에게 더 이익이 클 때를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보니까 뱃속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죠.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양수가 터졌는데 진통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 양수가 터지면은 저절로 진통이 오기는 하지만은 진통이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내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이나 혹은 소수의 비정상적인 세균들이 자궁 내강을 타고 올라가서 아기를 감염시키는 양왕염을 유발할 수 있고 아기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하는 게 좋겠죠. 유도분만은 보통은 진통을 유발하는 물질인 옥시토신을 주로 사용합니다. 옥시토신은 실제로 우리 내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정상적인 자궁 수축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몸에서 충분히 안 나온다고 우리가 대신 이어주는 겁니다. 마치 당뇨가 있는 사람 인슐린 대신 이어주듯이 아주 안전한 생체 물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 우리 일반 용어로는 임신 중독증이라 그러죠. 임신 중독증인데 의학 용어는 임신 중독증이란 말은 없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을 임신 중독증이라 그러는데 혈압이 높고 몸이 붓고 이렇게 하니까 임신 중독증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산모아기가 위험하니까 임신을 중단하면은 임신 중독증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유도분만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갑자기 태아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안심할 수 없는 태아 상태인데 뭐 양수양이 적다거나 양수양이 적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36주부터 양수양이 좀 줄어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양수양이 굉장히 적으면은 아기가 분만에 못 견뎌하거나 혹은 아기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양수라는 물질이 진통 올 때에 쿠션 역할도 해주지만은 또 한 가지가 폐성숙하는 물질이 양수에 있기 때문에 폐성숙이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양수양이 적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태아 발육 구전 아기가 작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아기가 작으면서 양수까지 작으면 이건 더 안 좋습니다.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탯줄을 많이 감은 경우에도 물론 뭐 유도분만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고 탯줄을 감았다고 해서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만을 10케이스를 하면은 한 7명 정도는 탯줄을 한 번 정도씩 감고 나옵니다. 마치 우리 여의도의 점검면이 넥타이맨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적절한 비유. 네. 그 다음에 지연 임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임신 42주를 넘어가면 지연 임신이라 그러는데 보통 한 41주 정도까지 기다려주고 또 유도만 할 때 좀 시간이 좀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으니까 41주 넘어가면은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체의 내과적인 질환인데 만성 고혈압. 이 만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 아니고 아기 갖기 전부터 본래 고혈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임신 중독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유도분만을 하거나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임신을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8주에서 40주 정도에서 유도분만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우리 아두골반 불균형이라고 아두골반 불균형이 도대체 뭘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기 머리하고 골반 산모의 골반 상태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기 머리가 크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산모님 골반에 비해서 아기 머리가 클 때죠. 그러니까 아기 머리는 커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머리 크면은 제가 볼 때는 모자 큰 거 외에는 아무 불리한 거 없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머리 크다면은 사모님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혹시 또 애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문제는 모자를 큰 것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만할 때에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사모님 골반이 애기 머리보다 더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두골반 불균형은 사모님 골반과 애기와의 상관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태아 가사. 아기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 아기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위치. 아기 머리가
밑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누워 계실 때 사모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보는 머리가 거죠. 밑으로. 사모님 머리와 아기 머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분만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걸 사모님 머리와 아기 머리가 똑같아지는 것을 갖다 여가라고 그러던데 그건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사모님들이 쓰시는 말이고 실제로는 태아 둔위 둔위, 예, 엉덩이가 아래에 위치해 있다. 네. 태아 둔위라 그러고 옆에 또 횡이라는 말이 있죠. 네. 횡이는 애기가 삐딱하게 있는 거, 옆으로 눕는 겁니다. 옆으로. 예, 우리가 수술을 둔위나 횡이, 사위 이런 거는 결국은 수술로서 분만을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횡입니다. 횡이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애기를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몸을 잡을 수가, 네. 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애기 머리가 바로 돼 있는 경우에 제왕절개를 할 때는 애기 머리를 잡으면서 분만을 하면 되고 거꾸로 앉아 있으면 애기 엉덩이나 다리를 잡으면 되는데 횡이는 잡을 부위가 잡혀서 되게 어렵습니다. 애기를 안에서 막 손을 돌리고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위는 어떤 거냐면은 횡이하고 둔이하고 이 중간 과정 삐딱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분이 제왕절개 분만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로 태반의 위치가 정해지는 경우는 보통 32주 정도에서 한 50% 정도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태반의 위치가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전시 태반으로 안 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태반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궁 내에 태반은 붙어 있는데 어떻게 태반이 움직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궁이 계란 크기에서 10달 뒤에 9개월 7일 뒤에는 우리 그 한 3만 원 정도 하는 수박 정도 크기로 자라게 되죠. 그런 과정인데 이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풍선으로 예를 들면은 풍선에 매직으로 2점을 찍고 난 다음에 불기 시작하면은 풍선에 있는 2점은 점점 멀어집니다. 네. 점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점이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궁이 풍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에도 태반이 붙어 있는 그 면은 변함이 없는데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 입구에서부터 태반이 붙었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태반이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 태반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 사람 수술해야겠다 하는 것은 32주 이상 돼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위치가 정해지는 것도 한 32주 이상 되어야 한 50%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한 36주 정도 되어야 제왕절개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아기 머리가 바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중 임신에서도 우리가 종종 제왕절개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심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장 질환이나 임신 중독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라고 돼 있는데 요 기타라고 돼 있는 것이 요즘에는 비중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경우인데 사모님이 분만에 상당한 공포를 갖고 있을 때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남자들도 군에 잘 가지만 그 중에는 탈영하고 싶을 정도로 군에 가기 싫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사모님이 아기를 놓는데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혹은 가족들이 다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사모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사모님 의향을 많이 존중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로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식분만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상분만 밑으로 놓는 분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러니까 사모님들 보통 우리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사모님들도 정상분만을 요즘 보니까 자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분만. 예. 네.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신세대시네요. 예, 네. 예, 의학 용어를 요즘 새로 새로운 배워가고 의학 용어. 임태기하고 자분하고 임당검사 이런 것들 네. 새로 배우고 있는데 와, 임팩이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자연분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연분만을 하려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자연분만을 잘하는가를 보니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나이입니다. 네. 근데 이 나이는 아기를 놓는 시점에서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대 초반에 초산을 놓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초반에서 중반. 그러니까 한 32~33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지금 산부인과를 한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2000대 정도 들면서 30대로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대에 거의 80%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아기를.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기를 놓는 경향이 되죠. 이것이 정상분만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간혹 정말로 아름답게 보입니다만은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아기를 놓으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 축복하고 격려해 진짜. 드립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아기를 잘 놓습니다. 예. 순풍이죠, 진짜 말 순풍이에요. 맞다, 말 맞다 나. 그리고 저기 겁도 없습니다. 아, 오히려 공포 이런 게 예, 없지. 30대 되시면 공부를 많이 해서 네. 공포감이 많이 있고 많이 예, 많이 듣거든요, 들었고 또. 그렇죠, 들었고 그래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아기는 모르고 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다음에 골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결국 산모의 키입니다. 키가 크신 분들이 골반도 크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골반도 작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모님이 뚱뚱해지면은 골반도 좁아진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반지가 10년 뒤에 보니까 안 끼워져서 한번 호수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에 이 반지 전문가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10kg가 증가되면은 반지 호수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kg가 찌면은 우리 몸의 말단 부위도 커지고 혀도 약간 뚱뚱해진다고. 맞아요. 예, 네. 뚱뚱해진다. 그래서 코도 골게 되고 그렇게 되듯이 사모님이 보통은 체중 증가가 10kg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모님이 기본적으로 출산 전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비만도가 있다면은 결국은 그것도 난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별로 뚱뚱하진 않으셨는데 임신 중에 너무 입덧이 없어서 네. 또 반대로 먹는 입덧이어가지고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찌셔가지고 분만에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사모님 식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자궁이 너무 좋은지 아기를 너무 잘 양육을 해가지고 아기를 너무 많이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커져버리는 거죠. 10을 묻고 아기한테 100을 갖다 주는 그런 거의 자궁, 네. 플러스로 주는. 예,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가 너무 사모님이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 중요하네요.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이는 어차피 세팅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제일 우리가 좀 가변적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키하고 몸무게, 비만도 이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사모님의 키와 제왕절개수로의 관계를 한번 비교한 논문인데 2009년도 한 10년 전 논문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미산부 여기서 아기를 한 번도 안 놓으신 분을 미산부라 미산부. 그럽니다. 예, 초산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155cm 여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한 155cm 정말 아담하고 예쁘고 매력적인 키지만은 또 작은 키죠. 작은 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를 봤을 때에 아무래도 155cm 이하인 경우에 제왕절개율이 거의 한 10% 정도 더, 5에서 10% 정도 더 증가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내지 4명은 이것 때문에 제왕절개를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는 우리 흔히 하는 BMI 지수인데, 자기 체중 키로를 몸무게 이 단위는 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160cm면 1.6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보통 정상은 한 23 정도까지를 우리가 정상 체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은 23 이상, 그 다음에 비만은 25 이상 그렇게 BMI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임신 전에 사모님의 비만도와 제왕절개수의 관계에서 역시 토프에서 보면은 체중이 비만일수록 임신 전부터 비만일수록 제왕절개율은 높아지는데 보통은 뭐 비만 우리 아까 BMI 지수 25 이상 정도면은 한 반수에서 제왕절개를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만이 임신 전부터 비만이거나 혹은 임신하고 나서 비만이거나 어쨌든 비만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 영향이 뭐냐면 아무래도 뚱뚱하거나 체중 증가가 많은 사람이 임신성 당뇨가 잘 생깁니다. 임신 자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당뇨와 고혈압을 유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라고 하면은 평소에는 당뇨가 없던 사람인데 임신 때문에 당뇨가 생긴 걸 임신성 당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임신 자체가 당뇨를 유발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 당뇨나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이 뚱뚱한 사람에서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연 임신이라고 해가지고 아기가 거대할수록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이 잘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가 4.5kg 이상 정도 되면 4.2kg부터 거대하라고 합니다. 거대하라고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모자가 큽니다, 그냥. 네, 모자 큰 것만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 4.2kg에서 4.5kg 정도 되는 애들은 진통이 잘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만하신 분들이 아기가 커지다 보니까 지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제왕절개술이 높아지고 또 자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기 나고 나면 자궁이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태축, 수축 자궁을 통해서 하혈이 방지됩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태반이 붙었던 자리, 자궁벽에 태반이 붙었던 자리는 아기와 산모님을 연결해주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수천 수만 개가 가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태반이 떨어지면 그 붙었던 자리에 모세혈관들이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염없이 피 출혈이 나오는데 그것이 출혈이 한 500에서 1000cc, 1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와.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비임신 여성들의 몸에 있는 혈액이 한 3 내지 4리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리터를 흘리면은 쇼크에 빠지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모님은 그렇게 해도 견딜 수 있도록 몸에 그 혈액의 볼륨을 많이 증가시켜 놓기 때문에 그 정도 흘려도 괜찮습니다. 와, 놀랐어요, 지금. 견뎌냅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네. 그 정도를 흘려도 괜찮은데 단 이게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게 자궁이 수축하면서 그 혈관들을 하나하나 혈관이 닫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궁 수축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수축하지 않으면 하혈하게 되는데 자궁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자궁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혈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후출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뚱뚱하신 분들이 염증이나 이런 것도 잘 생깁니다. 그 다음 거대야, 사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임신 중에 산모님의 적절한 체중 증가가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죠,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지금 내 체중이 한 55kg 정도다. 그리고 키도 한 160, 158, 160 정도. 하여튼 어쨌든 막 그냥 남들 보기에 보통이다라고 한다면 체중 증가는 11kg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kg. 그러니까 내가 임신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라고 임신 초기에 됐을 때 내가 55kg. 네. 그러면은 아기 낳을 때 66kg. 그러면 어때 막 비교적 아이들 하겠죠. 괜찮다. 예,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키도 한 170 정도고 몸무게도 한 75kg 정도 된다.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우리가 아이돌 여자들은 50kg 미만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여자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키도 크시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증가는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 낳을 때 한 6kg, 내가 70kg라면 한 76kg 정도, 그 정도로. 너무 많이 그래서, 나죠. 그래서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 아기를 갖는 거는 몸무게를 좀 더 많이 가져도 되지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몸무게의 증가는 상당히 적어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70kg가 아기 놓을 때 76kg가 된다면은 아기 몸무게가 3.5kg라고 가정했을 때 몇 킬로 남지 않습니다. 2, 3kg 정도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태반이 500g, 이 양수가 500g, 그것만 해도 태반 양수면 1kg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모님의 혈액량이 굉장히 증가된다 했죠. 네. 거기에 대한 무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님 몸이 붓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몸무게 증가에 영향이 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료실에서 권장하는 체중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 체중 기준으로서 9에서 12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중 증가가 적당하거나 체중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 임신 중독증이나 거대아라든가 제왕절개뿐만의 위험도가 감소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크네요. 몸 관리는 아기 건강한 출산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또 출산 후에 자기의 몸 그쵸. 그죠? 네. 바디 컨피규레이션 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너무 영어를 굉장히 멋있게 딱 얘기해 주시네요. 예, 정확하게 발음했죠. 우리 풀리지 멋있습니다. 못합니다. 와, 본토로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임신 중에 체중 증가와 제왕절개술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역시 임신 중에도
임신 전에는 몸이 정상이었지만 임신 중에 많이 체중이 증가되신 분들도 결국 제왕절개율이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40여% 정도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임신 중에 그럼 난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임신이 아니라도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와, 예. 이렇게 솔직한 또 예. 원장님과 함께 예. 하고 있네요, 지금. 원장님 뺄 살이 어딨어요, 지금. 아유, 다 혈액 아닙니까? 아, 아유 참.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 건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 임산부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입덧 때문에 거의 식사를 못 하시는데 네. 그 입덧이 끝나면서 보상으로 우리 보복 소비라고 하듯이 그쵸, 그쵸, 그쵸. 보상 심리로 아기를 핑계 대서 많이 먹게 됩니다. 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공복이 입덧을 유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입덧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먹어주면 입덧이 오히려 상쇄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덧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들 중에 그 부인께서 입덧이 없으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입덧이 옆에서 보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입덧 심하신 분은 진짜 말기암 환자 같이 매일 토하면서 예, 체중이 감소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체중 그 조절의 그 키는 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결국은 운동보다는 얼마나 먹느냐는데 네. 우리가 보통은 칼로리가 높고 포만감을 유발하는 음식만 자꾸 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질이 좋은 음식을 네.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 상태가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배불리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이 이제 보통은 식후에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작정 또 운동에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되면 조기 진통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전반기 한 20주 정도까지는 조기 진통의 위험도가 별로 없으니까 12주 이후부터 안정기라고 그러죠. 그때부터는 적당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필라테스나 본인이 하시는 운동 이까지 쭉 해왔던 운동을 수영 이런 것도. 그 수영 아주 좋습니다. 수영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 거기서 그 운동을 담당하는 관장님이나 안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임신에 맞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후반기가 되면은 아기가 배가 좀 나오면서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또 너무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하게 되면은 조기 진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오히려 운동은 적당하게 하면서 가볍게 하면서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 칼로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평균 성인 여성의 그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2,0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근데 사모님이 2,100에서 2,300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100에서 300인데 100칼로리 정도 되면 사과 2개 정도입니다. 조금 차이가 별로 안 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고 뭐 드라마상에서 보면 뭐 족발을 먹는다거나 네, 잘 먹어야 예, 애기한테 예.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물론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리 양이 많지가 않다. 보통은 뭐 우유 한 컵이 한 120칼로리 정도 되니까 네. 한 팩. 그게 한 2개 정도 더 첨가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식사량에서 이제 우유 2팩 정도 더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또 늘리면 또 안 좋으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식이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은 그 사모님들은 아기가 성장할 때 뭘 가지고 성장할 것 같아요? 영양분. 그러니까 그 영양분 중에 주 영양분이 뭘까요? 우리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잖아요. 아, 네. 아기는 뭐로 갈까요? 칼슘. 아닙니다. 물론 칼슘도 중요하지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동차는 가솔린과 디젤 두 개가 있듯이 우리 몸도 가솔린과 디젤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포도당이고요. 디젤은 그 지방산입니다. 와, 처음 들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사를 한두 끼 굶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굶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뺏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녹여서 지방산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기는 절대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포도당입니다. 아기는 무조건 예, 포도당. 예. 그래서 사모님은 만약에 사모님이 굶게 되면은 사모님은 지방산을 태워서 견딜 수 있지만. 예, 견딜 수 있지만 아기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드시는 포도당은 먼저 아기한테 다 보내고 나서 사모님이 쓰시기 때문에 사모님은 포도당이나 지방산 중에서 쓰겠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모님은 굶으면 안 됩니다. 네. 가식은 하면 안 되겠지만 굶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식사 때가 되면 적당하게는 드셔야 됩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한 끼 꼭 챙겨 주시고 그 대신 그 사모님들이 과식을 또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위가 자궁이 커지면서 위를 압박하게 됩니다. 위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위 용적이 작아져서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그래요. 많이 생기죠. 그리고 조금만 음식 잘못 먹으면 더부룩해지고 네. 또 역류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하루 4번으로 나눠 가지고 자주 그러니까 전체 양은 똑같은데 3번 먹을 걸 4번 먹게 나누어서.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군것질 피하고 이 기름기 있는 음식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네.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애기한테는 참 애기 행복해하지만은 조금 불편한 게 초콜릿 먹으면 애기 되게 행복해합니다. 애기가 우리 초음파 볼 때에 애기 잘 안 놀고 이러면은 단 거를 먹이거든요. 네. 그럼 애기가 잘 놉니다. 초콜릿이 되게 좋은데 초콜릿이 역류성 식도염을 잘 유발해요. 예, 그래서 오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 주무실 때 그 튀김이라든가 네. 그다음 치킨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거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 사람들 피해 주시면 저도 진짜 행복해하는데 초콜릿 먹으면. 그렇죠. 행복하죠. 아. 예,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저도 진료하다가 힘들면 간호사 선생님이 초콜릿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 떨어지면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일단은 좀 자제하시는 걸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밤늦게 먹지 않는 것도 아까 같은 원리고요. 네. 과일은 적당히 먹는데 과일을 먹으면 좋다는 건 아십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데 또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스로 드시는 네, 분이 있는데 네, 네. 주스는 안 좋은 게 과일에 당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의 섭취를 조금 떨어뜨리는 효과 중에 그 섬유질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육하고 같이 먹는 건데 과육을 빼고 액만 먹게 되면 네. 바로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신 당뇨에 안 좋습니다. 이게 생과일 주스 이런 것도 예,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뭐 될 수 있는 대로 안에 섬유질이 많은 것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전에 드시고 음식을 먹으면은 과일에 있는 당이 바로 흡수되는 걸 방지해 주죠. 그다음에 흰 밀가루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서 피해 네.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식이요법에서 흰쌀밥보다는 이제 잡곡이 나을 것 같고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고기는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기는 계속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슘 단백질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뼈, 살,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데 의외로 우리가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임신 후반기부터는 하루에 계란 3개를 꼭 드시라고. 계란을 후라이를 해서 드시든 뭐 삶아서 드시든 네. 뭘 해서 드시든 하여튼 계란을 매 끼니 때마다 한 개씩은 드시라. 왜 그러냐면은 계란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계란 노른자에는 아기 뇌를 좋게 해주는 그런 지방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이네요. 예, 그렇죠. 계란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식 같은 걸 좀 피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외식이 좀 물론 조금,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겠지만은 네. 외식이 보통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아, 지방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기름지고 짠 음식이 맛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심심하고 근근한 음식은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팔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드시면은 결국은 임신 중독증 생기고 몸 붓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맛은 있지만. 예, 그렇죠. 네. 맛은 당연히 있죠. 맛집에 가기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그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은 뭐 식사일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 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 매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체중을 한 번씩 재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반기에는 별 의미는 없는데 네네. 중후반기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증가될 수 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분만 이제 하고 나서. 그렇죠. 분만하고 나서 그럼 체중이 감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쵸. 우리가 저기 다이어트를 하죠. 예금을 했는데 돈을 찾았는데 계속 잔금이 남아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은 몸에는 잔금이 남아 그쵸. 있어요.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더 좋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만 직후에 한 5.5kg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아기가 3.5kg, 네. 그 다음에 양수하고 그 다음에 태반이 1kg, 그럼 4.5kg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거 하고 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볼륨, 체내 볼륨 이런 것들을 막 대충 하면은 한 5.5kg 정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죠. 많은 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쭉 보면 한 6주까지, 우리 보통 임신 6주까지를 산욕기라 그러거든요. 출산 후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한 10kg 정도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한 뭐 2kg에서 5kg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어도 안 빠지면은 전부 다 자기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약간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예. 문제네요. 네. 예, 그래서 6개월 이전까지 안 빠지면 이거 내 살이다. 그래서 보통은 뭐 저기 아기 그 이유식 정도 하는 시기가 네. 생후 6개월이고 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기가 목을 가누는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되면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외출을 내가 시작했다 하면은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서 체중을 빼야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분만 후 체중 감소를 보면은 저기 17kg 정도 증가된 사람인 경우에 6개월 정도가 지나도 한 5kg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체중이 많이 그러면 몸에 남게 되느냐 하는 것이 분만 횟수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 나이살이라 그러듯이 나이가 많을수록 결국 체중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20대에 아기를 낳는 것보다 30대에 더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고 40대는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칼로리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결국은 그러니까 질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질이 좋은 음식에는 당연히 우리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소들을 먹든지 안 그러면은 그 영양제를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양제를 사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엽산입니다. 엽산은 비임신 상태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뭐 그러니까 유용하긴 한데 잘 못 들어는 경우가 많은데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뇌신경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도 유발하게 되고요, 초기에 임신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유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엽산은 임신하기 전 한 1, 2개월, 2, 3개월 전부터 쭉 드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제는 400 마이크로그램,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2알 드셔도 되고 3알 드셔도 되고, 그리고 상둥이 임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드셔야 되고요.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드셔야 되고, 더블로 드셔야지. 그리고 앞에 뇌신경관 결손증에 대한 기형의 과거력이 있다면은 정말로 2~3알 이상 그 200 마이크로, 2000 마이크로그램, 2mg이나 3mg, 4mg까지 드시고 임신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철분입니다. 아까 혈액 볼륨이 많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혈액량이 증가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혈액 속에 재료인 철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분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이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명의 산모님 검사하시면 다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올 겁니다. 비타민 D가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햇빛을 보지 않고 실내에 실내에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D에 관계된 음식도 잘 안 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이 비타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 이제 햇빛도 좀 쬐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 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기미가 생기고 그렇겠죠. 그래서 적당한 햇빛 쬐임이나 이런 거는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은 비타민 D를 보조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으로. 음식으로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비타민 D 많은 음식이 그 의외로 외우기 좋은 게, 이 음식도 태양을 보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표고버섯, 말린 거.
태양보고 말리고 표고버섯. 예 그런 것들이 비타민 D가 많습니다. 태양을 받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예, 이제 예, 먹는다 예,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메가 3를 또 많이 드시는데 네. 오메가 3는 주목적이 사모님이 드시는 거는 아기 뇌발육을 위해서 드십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저기 시중에 있는 오메가 3는 우리 아빠들 먹기 위해서 동맥경화 예방용으로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3는 꼭 산모용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면은 오메가 3에는 EPA하고 DHA 두 성분이 있는데 EPA가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DHA가 뇌발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모님은 DHA가 많은 걸로 드시면 되겠고 EPA는 조금 있는 전혀 없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만드는 조성 상 그래서 조금은 있지만 비율이 적은 걸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 37주, 38주 한 출산하기 1, 2주 전에는 오메가 3를 끊어주는 게 산후출혈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유산균제제, 네. 유산균제를 쭉 드시면은 아무래도 유산균이 또 비만해 주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 변비도 방지해 주고. 그렇죠. 예, 사모님 하면 또 변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제일 힘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딱 필요한 거 딱 이렇게 딱 예. 잘 짜주셨네요. 그다음에 운동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사모님도 요즘 뭐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하셨고 또 임신 중에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일 돈 안 드는 건 걷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칭, 요가, 아쿠아로빅, 그다음에 수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라테스 이런 것도 네네네. 괜찮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그래도 제일 권장하는 것은 수영 괜찮습니다. 예, 근데 수영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네. 본래 사모님 자체가 질염이 잘 생기거든요. 네. 질이 산성에서 네. 중성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간혹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이 질염이 조금 있는 확률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또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수영은 굉장히 권장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 따라서 좀 그런 사람들이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돼 있고 임신 한 4개월 이후부터고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한 5일 정도. 그리고 항상 모든 운동은 하루 이틀은 쉬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걷기 운동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혈당을 조절해 가지고 사모님 체중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 당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걸음으로 해가지고 골반의 인대들의 유연성을 좋게 해가지고 결국은 출산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너무 좋죠. 예, 그렇죠. 아기 또 두뇌 발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사모님 정신 건강에도 좋죠. 그렇죠? 이게 제일 저는 큰 것 같아요. 우울감 이런 것도 없어지고. 맞아요. 네. 예. 사모님들이 의외로 임신하면서 우울감이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뒤에 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네, 뒤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걷기 자세는 자세. 어떤 거냐면은 쭉 허리를 펴고 머리를 위에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십니다. 쭉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가 튀어나오면은 독특한 걸음을 걷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리를 뒤로 제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예, 제치게 되고 그다음에 다리가 약간 팔자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리를 똑바로 모으고 머리를 쭉 들어줘 가지고 약간 15도 상방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에서 약간의 파워워킹, 그러니까 되게 빨리 걷는 건 아니지만은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팔도 한번 흔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힘인 그렇죠. 조금 그걸 힘있게. 우리가 약간 파워워킹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보시고 계신 우리 마미님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저희 강의 시간이 20분까지 더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너무 좋은 꿀팁들을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건 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 마미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 20, 30분 정도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예. 네. 아까 산후 우울감에 대해서 네네, 저 이야기 이거 드렸는데, 궁금했거든요. 예,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예, 맞습니다. 산후 우울감은 아시다시피 우리 20% 정도에서는 사실은 있는데 아기를 놓고 나면 누구나 다 옵니다. 오기는 누구나 다 옵니다. 네. 정도의 차이지만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되면 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0일 정도까지 지속되다가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없어지는데 20%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후 우울감 때문에 되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을 남편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왜 그런 우울감이 오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어떤 일을 해냈다는 허탈감 이런 것에서 오는 우울감도 있는데 저는 볼 때 그것보다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초기에
산욕기 상태에서 오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습니다. 자꾸 이수로 들으면서 아픈 거, 배 땡기고 아픈 거, 회음부 절개 부위도 아픈 거 이런 것들도 좀 불편하니까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양육한다는 것이 사실은 밤에 불침 번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기는 자도 사모님은 못 자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정말로 공포감이 옵니다. 걱정. 예, 왜냐하면 나는 지식이 없어. 갑자기 애기는 나와 있고 나는 애기를 어떻게 젖먹이는 방법도 잘 몰라. 애기는 계속 밤에 울어. 왜 우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도 잘 못 갈아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울감이 오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체형의 변화라든가 애기 낳고 나서 몸이 좀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남편이 또 멀리하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남편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우울감이 올 수 있는데 이때에 남편이 따뜻한 한마디와 그 다음에 격려의 말, 그 다음에 육아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자들 경우에는 자매와 친정어머니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다 하더라도 늘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벤틸레이션을 해주면은 우울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예, 그렇죠. 예, 말을 한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만 방법에 좀 특수한 분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인터넷 보면은 많이 분만 방법이 있죠. 여기 보면은 르바이에, 라마즈, 소프롤로지, 수중, 건해, 가족, 무통, 지압, 아로마 분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만이 의외로 인류가 있으면서 계속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분만 방법도 또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좀 했는데 요즘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 분만에서 유행도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분만을 할 때에 산모와 아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분만을 정의했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르바이베 분만과 라마즈 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르바이에. 르바이에 분만이라는 거는 이 분만에서 르바이에 분만은 사모님이 분만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모든 것이 고려한 것이 르바이에 분만입니다. 그에 비해서 라마즈 분만은 사모님이 주인이 됩니다. 주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기가 분만을 했을 때에 탄생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기의 입장에서 그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아기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분만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청각에 대한 배려로 분만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사실은 사모님이 소리 지르면서 아기를 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저기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밖에서는 번개 치고 그죠? 막 두 줄 잡고 중전마마는 땀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밖에서 저기 나인들이나 상궁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르바이 분만은 정말 조용하게 조용한 가운데 분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곤소곤 이야기하게 되고요. 비명 소리도 없습니다. 그다음 시각에 대한 배려로 분만실을 어둡게 해줍니다. 아기가 이제 어두운 데서 나오기 때문에 촉각에 대한 배려로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그것이 엄마의 심장 고동입니다. 자기의 심장 소리는 자기가 못 듣죠. 그래서 엄마의 심장 고동을 들으면서 9개월 7일을 지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로 아기가 나오고 나면은 사모님이 아기 귀를 심장 근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서 안아줍니다. 그러면 아기가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는 생각 때문에 포근함을 느끼면서 울지 않습니다. 진정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아주고요. 호흡에 대한 배려로 탯줄, 아기는 나오고 나도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탯줄을 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서 탯줄 맥이 자연스럽게 파동이 끝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아기에게 대한 호흡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요. 그다음 중력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기는 무중력 상태, 물론 무중력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중력이 해가지고 물 속에 이렇게 떠 있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물도 없고 너무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쵸. 예, 그때 탯줄을 자르고 다시 36.5도씩 우리 뭐 체온과 똑같은 물 그 베이비 욕조로. 욕조 안에다 이어주면은 애가 너무 좋아합니다. 애가 울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울다가도 그 안에 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내 배싱 그걸 우리 배싱이라 그러는데 네. 배싱을 남편분하고 같이 해주면서 남편이 노래도 불러주고 예 그렇게 하면 아기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불러주는 노래인데 네. 지금 나는 아직도 자궁 안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애기한테 지금 뭐 그렇죠. 천국이네요 거의. 그렇죠. 이걸 르바이의 분만이라고 합니다. 르바이의. 그래서 르바이의 분만은 태아 중심의 분만이기 때문에 산모님의 진통을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라마즈 분만으로 이제 이 진통을 줄여주는 네. 방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마즈 분만 같은 경우에는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으로 이 산모님의 고통을 줄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호흡하는 건 우리 흔히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듯이 네. 호흡하는 이것이 그 호흡법이고요. 라마즈 호흡법입니다. 네, 라마즈 호흡. 연상법은 뭐냐면은 내가 그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고통을 행복한 통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연상하게 하는 연상법, 이완법은 이 호흡과 연상을 함으로 해서 몸에 힘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아기 진행도 더 잘 되고 고통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기한테 산소 공급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기한테는 호흡법을 통해서 원활한 산소 공급 그리고 고통이 경감되면서 진행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라마즈 분만입니다. 라마즈. 예, 그다음에 뭐 지압 분만이라고 해가지고 요래 팔 손이나 그다음 다리 쪽 요쪽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남편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자움 분만에서 3대 메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자움 분만인데 자움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먼저 아기를 갖고 출산하기 전까지 출산에 대한 교육과 육아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뭐 3주, 4주, 5주 이렇게 보통 주수를 정해서 받는데 지금 보통 한 5주 정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자원 클래스라 그러고 분만 과정에서는 자원 분만이라고 해가지고 자원 분만이 정확하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기의 권익을 존중해주는 르바이의 분만과 사모님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라마즈 분만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남편이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남편의 둘라 이 세 개를 같이 묶은 것을 우리 자원분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예. 안 그래도 이 설명 들으면서 이 세 개를 다 섞을 수는 없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네. MC님께서는 와. 정말로 창의력이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예. 어머. 그래서 요 세 개를 섞어서 분만에 적절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출산 전부터도 물론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 완모라고 그러죠. 완전히 모유수유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국제 모유수유 자격증을 가지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계속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모를 하신 분들이 확실히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완모율이 높고 네. 또 모유수유에 자신감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움의 의미가 아까 MC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모 유니크 메디칼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광안자모병원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특별한 어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라마즈 분만, 르바이 분만, 아빠의 둘라, 조력자로서의 둘라입니다. 그렇게 세 개가 뭉쳐진 것을 자움 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움 그 클래스의 커리큘럼은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코로나 시국 전에는 예, 한 5주에 걸쳐서 매주마다 그때 저는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네. 목요일마다 이 강당에서 사모님들과 만나면서 네.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수업을 듣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간호부장님 그 주도하에서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자원 클래스 커리큘럼을 다 수행하고 있고 그 첫 교시로는 제가 이제 사모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이 녹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원 분만과 자원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